방금 전에 배웠던 게 을의 권리구제 방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틈틈이 배웠던 소유권 방해 제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즉 등기를 말소하는 거죠. 갑과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이제 전형적인 것이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에는 뭘 또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할 때는 뭐 한다?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중요한 것은 214조에 근거한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은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여도 제3자에게, 즉 말소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각하된다는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소유권의 권능, 처분 권능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 방해를 제거한다. 어디에 근거해서? 14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는 순차적인 얘기는 먼저 병을 상대로 먼저 한 다음에 소송 이긴 다음에 갑을 한다. 그런 것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소장 하나에서 병과 갑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위해서 뭘 또 인정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이란. 을이 누구만 상대로? 병만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려면 을, 병, 죄송합니다. 잘못 썼죠? 을, 갑, 병에서 을이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때가 있었죠? 을이 누구 상대로? 병을 상대로. 뭐에 근거해서? 214조에 근거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기게 되면 등기부상에 말소는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만 등기 원인보다는 진정명의 회복 원인.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아 이게 말소된 운명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다. 그전에는 결과 똑같죠. 을, 등기부상 이렇게 돼 있죠. 갑, 병. 이 상태에서 말소를 하게 되면 을이 지금 소유자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이라는 것은 갑, 병, 을. 지금 현재 권리 상태를 그대로 공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214조다. 진정명의 회복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214조에 근거한 거다. 그 얘기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유권을 방해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한 거지만 나 좋다. 그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해하는 거지만 그 처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 얘기는 뭐다? 법률행위 효과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처분행위 효과를. 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뭔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그런 의미입니다. 처분행위는 뭐였죠? 아까 등기부상. 자, 먼저 처분행위 효력은 무효인데 이제 추인을 배워요. 지금까지는 제거하는 거. 소유권에 의한 214조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 자신의 소유권에 방해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지금 뭐다? 반대로 추인한다. 그 추인하는 의미는 등기부상 아까 어떻게 됐죠? 을과 갑과 병이죠. 무권리 처분행위는 이렇게 병으로 넘기는 물권행위였죠. 이게 무효였죠. 근데 추인한다. 을이 이 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병의로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 결과 소유자가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추인입니다. 그래서 을은 방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선택지가 하나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살펴보길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페이지 자습서 107조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배웠는데 그 전에 뭘 배웠죠? 자, 볼게요. 위에 세 번째. 감명의 등기가 효력이 없는. 자, 우리가 지금 을, 갑, 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매요. 약간 2조로 했어요. 그런데
간명의 등기에 효력이 없는 구체적이가 예컨대 지금까지 배운 걸 전부 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따라 계약의 구성 부분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 경우를 쓰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은 방금은 위조였지만 107조, 108조, 109조는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었고 그 흠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면 취소권 행사를 내게면 이 매매 자체가 효력이 없었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고 예컨대 등기 원인 매매 계약 등이 무효입니다. 이 계약이 그러는 원인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유인서에 따라서 등기 효력도 없게 되고 즉 물권행위 자체도 효력이 없다. 그 얘기는 의뢰서 가부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도 없다는 얘기죠. 전형적으로 이걸 배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을과 갑 사이에 만약 매매계약 자체의 의사표시에 흠결은 없지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직 배우지는 않지만 계속 세트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채무 불이행 이유로 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경우에도 물권행위 유인서에 따라 갑의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다. 이런 걸 배웠고 또 하나 배울 게 뭐냐면 을과 갑 사이에 매매가 아니라 뭐였냐면 여기가 명의신탁 약정이었어요.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 어떤 걸 했죠? 원칙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유인서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즉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제3자의 병에게 매매를 했으면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갑에서 병으로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처분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뭘 했죠? 이 출발점 여기죠.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근거되는 조문을 보고 그 조문에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동그램 3번 을과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근거 조문에 예컨대 판례는 자 여기는 이제 해당 근거 조문이니까 법령이 있죠. 근데 제가 왜 거기다가 가로 치고 써놨죠. 판례는 합의 해제의 경우 해제의 3자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즉 해제의 경우에는 548조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합의자는 뭐냐? 채무 불이행이 있는지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548조 규정이 준용돼서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세트로 기억을 하십니다. 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를 보호하는 거죠. 3자 보호 규정, 거래 안전에서 3자 보호 규정 있죠. 107, 108, 109조는 선의 제3자, 548조는 제3자의 권리. 이에 해당되면 예외적으로 병의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따라서 그걸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고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3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근거 규정이 없지만 무권대리 규정과 동일하게 가거든요. 그 유사한 구조 때문에. 대법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진 않지만 왜 무권리자 처분에 대해서 소급적 유동적 무효로 취급해서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냐면 무권대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인할 때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갑니다. 추인과. 하지만 제 무처분행위는 별도로 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병은 이게 위조로 출발했을 때 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추인이 없는 한.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유지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등기부를 신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나는 등기부상 갑이 소유장을 믿고서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 등기부를 신뢰하면 선의도 추정이 돼요. 이걸 믿고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냐는 무슨 문제다? 이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대법원 판례는 안 된다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날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하나의 큰 논점입니다. 자, 그거를 지금까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가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권리자 처분의 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 무효다. 그럼 무효행위죠. 무효행위의 무권리자 처분의 주인은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의 문제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면 추인. 무효인 무권리자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 근거는 사적 자치다. 무슨 말이냐면 권리자가 그걸 인정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강행법기 위반이나 아니 103조 위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판사 추인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항상 여기 묵시적 가능하다는 게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 제가 얘기를 했죠. 무권대리하고 구조가 같다고. 그러면 무권대리 추인하고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 비교를 해서 기억할 게 있거든요.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 추인은 본인 잘 쓸게요. 본인 상대방 대리인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과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추인은 누가죠? 본인이 하는데 상대방이 하게 되면 추인한테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효력이고 일방의 의사로 법률관계에 방사하기 때문에 형성권이다.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건데 또 하나 기억하면 본인이 무권대리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안 경우 추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 뭘 주장할 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무권대리의 추인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상대방의 추인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뭐가 주어있죠? 철회권. 즉 상대방에도 이 계약의 운명을 유동적 무효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어떤 경우에만? 보호할 신뢰가 있는 경우, 선의 무과시는 경우. 무권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가실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철회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경우에만. 대신에 이 철회권도 언제까지? 추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권리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민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권리자의 처분에서도 상대방하고 상관없죠. 그렇죠? 아까 상대방은 누구겠죠? 을, 갑, 그 다음에 병이었죠. 그럼 을이 권리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병이 지금 상대방이니까 이 사람한테 하게 되면 효력이 있겠죠. 그러면 갑에 대한 경우, 갑에 대한 한경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무권대리처럼 병이 그러한 사실을 안 때에만 을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가 의문이 제기돼요. 그런데 결론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무권대리 다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무권대리에게는 상대방의 계약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효력들은 병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계약을 뭐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데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과 같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가 차이점입니다. 무권대리와 추인과 비슷하게 하지만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효과 소급해서 유효해진다. 무권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을 때 자, 갑과 병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고 을갑에서 채권행위가 뭐였죠? 매매계약. 이건 유효했어요.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효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죠. 추인을 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추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물권행위가 추인을 하게 되면
아까 효력이 없었는데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등기혼인이 유효하잖아요. 덕에다가 물권이 유효하게 되면 병은 어떻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추인에 의해서.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다시 원칙은 자, 물권행위 원칙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은 어떻게 된다?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보호 규정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물권행위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병이 등기부당 소유자더라도 누가 실질적 소유자다? 우리다. 그렇게 나와야죠. 물권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다? 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 그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누가 소유다? 정리를 하게 되면 추인이 있기 전에는 누구다? 전에는 을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추인이 있은 후, 즉 을이 병이나 갑을 상대로 나 추인하겠다 의사를 표시, 즉 이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겠다 한다면 추인이 있은 후에는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병이 되는 거죠. 병이 소유자가 되면 하나 기억해보면 을이 소유권자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추인을 하게 되면 병이 소유자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인이 있기 전에는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된다. 그런데 을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자가 되고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꾼지라고 해요. 당연히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머리에서 지금 두 번쯤 반복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뭘 보냐? 자, 권리자와 무권리자의 법리관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갑, 을, 위조, 그 다음에 병.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효력 없으니까 소유자는 갑이고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죠? 비록 등기부에는 누가 돼 있지만 병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이 추인을 하면 어떤 일이 변한다? 소유자는 병이 되고 반면에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또 하는 게 뭐냐면 이 추인이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처분한 추인이 을에게 처분 권한을 주는 겁니까? 지금 무권대 추인 때문에 제가 뭐랬죠? 무권대리 추인이 사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인이 무권리자 을에게 처분 권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권리자인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을이 뭘 했죠?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를 했으면 잠시만요. 여기서 요걸 가면 안 되겠죠? 이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설명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 매매를 했잖아요. 매도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등기를 해줬죠. 대신에 뭘 했어요? 매매 대금을 받았잖아요. 갑이 지금 매매 대금을 갖고 있잖아요. 병으로부터. 지금 이 매매 대금에 주목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을은
병의 소유권 취득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지금 상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갑이 병으로부터 매매로 받게 된 매매 대금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추인하면 을이 추인하면 더 이상 병이 소유권 취득에 이의를 제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을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서를 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야. 네가 소유자인 거 인정할게. 대신에 이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매매 대금을 누구 상대로? 갑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죠. 매매 대금에선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까? 돈. 제가 돈은 소유자가 아니죠. 돈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어떤 권리가 있으면 소유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는 거예요, 돈은. 그러면 계약관계? 을과 갑 사이 어떤 계약관계 있었습니까? 계약관계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정의와 공평에 직관적으로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741조. 741조. 741조가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개념이 뭐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반면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죠. 그럼 손해를 본 사람이 이익을 취득한. 자, 법률상 원인 없이는 이제 두 번째로 다툴 거고요.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갑이죠. 이 사람이 지금 위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익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손해를 봤다? 지금 을로 생각하는 거겠죠. 이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갑이 이득을 취득하고 을이 손해봤다. 법률상 원인 없이. 근데 쟁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을이 너 추인했잖아. 추인해서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 추인을 했다는 얘기는 나한테도 법률상 원인을 인정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무권대리 추인처럼 사후적으로 무권대리의 추인이 사후적 대리권 수요가 아닌 것처럼 을이 갑에게 처분 권능을 준 것 아니다. 처분 권능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으로부터 얻은 이득, 그게 뭐죠? 매매대금.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넘겨준데 그 명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741조 있으면 항상 뭘 배웠죠? 불법행위. 750조야.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뭐였죠? 갑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건 일단은 귀책사유는 찾을 수 있죠.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법성. 위조라는 게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불법행위는 고의가실. 그 다음에 가해행위. 행위가 위법에 한다. 위조니까 위법이겠어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자, 지금은 추인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 또 이걸 보면서 잘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떤 전제에서 지금 741조와 750조를 보는 거죠? 권리자인 을이 무권리자인 갑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입니다. 주소는 그 상황에서 일단 하나는 되죠. 을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 것이다. 그 이득이란 결국은 매매대금이에요. 병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병으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먼저 750조예요. 750조면 고의가실. 위조니까 고의가실 있겠죠. 그 다음 위법성. 위조는 나쁜 거예요. 처벌도 돼요. 사무소 위조 되거든요. 형사적으로 처벌되면 당연히 위법된 겁니다. 근데 위법 개념은 단순히 형법 위반, 법령 위반보다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더 근데 뭐냐면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럼 손해가 뭘까요? 을이 손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고의가실, 위법성, 손해. 그 손해가 누구 행위로? 갑의 행위로 손해 발생. 이게 요건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인과관계.
갑의 행위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가 뭔지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조로 소유권이 지금 소유권 생각 쓰는 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소유권 상실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유권 상실이에요. 손해라는 건. 이 사람의 행위로. 2조로 말미암아서 소유권이 뺏긴 거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정을. 일단 매매대금 자체는 아니에요. 매매대금은 병의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을이 갑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 매매대금 자체를 손해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병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소유권 상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소유권 상실이 됐나에 대해서 살펴보니 자, 추인 전이라면 제가 아까 했던 강조권 추인하기 전이라면 누가 소유자였죠? 을이었잖아요. 추인 전에는 을이었어요. 그 말은 갑의 이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상실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위조를 갖고 하잖아요. 위조를 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이 상실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자는 계속 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선제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소유자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위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을이 추인을 했잖아요. 갑의 위조로서는 소유권 상실이 안 됐는데 을이 자신의 의사 선택에 따라서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병이 소유자가 되고 대신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거잖아요. 결론은 갑의 이조, 이 이조로 소유권을 상실된 게 아니라 자신의 추인행위로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 소유권 상실을 손해로 전제해서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논리가 상당히 정치하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불법의 손해배상하려면 결국은 갑의 이조 행위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불법행위 책임의 논리가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 지금 불법행위가 뭐예요? 이조잖아요. 갑의 이조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했고 소유권 상실은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진다? 갑이 책임을 지한다. 그 논리가 되어야하니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조로 지금 소유권 상실하지는 않았죠. 추인 전이잖아요. 추인 전이면 이조된 상태잖아요. 그 당시엔 계속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조가 아닌 뭐네로? 너의 추인행위로 지금 소유권 상실된 거기 때문에 갑에게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법지식 없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하십시오.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조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하려면 이 이조로 말미암아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상실에 해당되는 손해는 어떻게 산정한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조로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의 시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발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병이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건 이조 때문 아니잖아. 네가 추인을 했잖아. 네가 추인해서 네가 소유권 상실한 거지 이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750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이건 정말 어렵게 내면 출제했습니다. 문제 내기 좋거든요.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는 되는데 불법행위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논리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권리자의 손해란 소유권 상실이다. 근데 권리자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뭐냐? 위조행위냐? 아니잖아요. 무굴력 처분행위 때문에 위조에 있어서 나중에 무굴력 처분행위 을, 갑, 병, 위조 그 다음에 처분행위 때문에 간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 처분행위에 따라 효력이 없기 때문에 더 계속 의리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갑의 어떤 행동, 위조나 처분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상실된 건 아니다. 아까는 이게 위조의 포인트로 했지만 위조가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처분행위가 소유자가 아닌데, 근데 소유자가 아닌데 처분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상실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량과 상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리자가 취인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리자 상대로 불법행위에 오유한 권리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 상실한 소유권 상실.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뭔지 보는 겁니다. 위조도 아니고 갑이 병에 대한 처분행위도 아니고 뭐였다? 추인이었기 때문에. 자, 어려운데 이런 패턴이 나중에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나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단 전대,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를 뭘 한다? 무단 전대, 무단 양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법성 개념의 포괄적으로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쟁점이 되는데 이때도 실질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 손해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여기 한 군데 봤습니다. 나중에 이 군데가 있고 또 물권법 파트에서 좀 어렵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한 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